자, 요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이 맨날 이 기준금리 얘기하고 대출금리 얘기하니까 좀 지겨운 말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중요한 부분이니까 한국은행이 지난달에 기준금리를 동결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환율과 국채금리가 뛰고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더라. 이거는 왜 이러는 거죠? 그렇습니다. 가장 불안한 건 외환시장이에요. 네. 외환시장 우리가 이제 지난해 아마 1,400원대 오르면서 야 외국인 자금 다 빠져나가는 게 아니야? 이제 한국과 미국과 그때 좀 걱정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당시만 하더라도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세 계단씩 연거푸 막 금리를 세 번씩 이상 올릴 당시였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상황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원달러 환율이 1,300원 선을 또 웃돌았습니다. 네. 지난달 저점이 1,220원까지 내려갔어요. 이거 저점 대비 지금 한 100원 가까이 올랐거든요. 네. 근데 그 같은 기간 이제 절상률을 따져보게 되면 금통 이후에 원화 가치가 한 5% 가까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4.9% 정도 빠졌는데 유로화가 한 2%, 위안화가 2.9%. 그러니까 다른 통화보다도 원화 가치가 너무 빨리 평가절하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이 돈이라는 건 경제 펀더멘털이에요. 미국 경기 좋아진다고 하니까 달러 강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경기가 안 좋다는 걸 선 반영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물론 이 이면에는 지금 사실은 지난달 금통위에서 과연 물가와 환율이 불안한데 과연 경기를 고려해서 금리 동결할까? 전 세계적으로 주요 국 가운데는 처음으로 금리를 동결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왜냐하면 그만큼 금리 인상을 빨리 했기 때문에. 네. 2021년 8월부터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야, 지금 물가랑 그리고 환율을 전부 고려하지 않고 외국인의 매도 금리 격차에 따른 이 셀코리아를 이제 감안하지 않고 너무 동결을 빨리 한 게 아니냐. 금리를 좀 실기했다. 네. 금리 인상 타이밍을 실기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환율이 지금 한 달 사이에 100원 이상 급등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전부 다 우리 경제가 지금 좀 위험하다라고 하는 걸 선 반영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그 달러가 또 강세예요. 네. 달러가 지금 미국의 물가 수준이 좋지 않고 인건비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집값이 오르고 있고요. 자동차 중고차 값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미국에서? 미국에서. 어허. 자, 그러다 보니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도 미국의 긴축 강도가 더 높아질 수 있다. 네. 야, 3월 베이비 스텝 갖고는 안 돼. 지금 1월에 피벗이라고 해서 75 베이시스 포인트, 50 베이시스 포인트, 25까지 낮춰놨는데 3월에 다시 빅 스텝으로 가야 돼. 이런 의견조차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네, 보니 네. 지금 달러화가 또 강세예요. 그럼 달러화를 누군가는 막아줘야 되는데 막는 게 우리는 힘이 부족해. 특히 준기축 통화라고 하는 위안화, 네. 엔화, 스위스 프랑, 유로화, 영국의 파운드화 이네들이 힘을 내줘야 되는데 힘을 내줄 수가 있는 데가 없어요. 아, 그래요? 위안화도 그래요? 위안화만 지금 위안화만 최근 들어서 좀 나은 거 아니에요? 위안화만 최근 들어서 한 며칠 사이에 좀 방어를 해주고 있는데 이게 지속성이 문제잖아요. 그렇죠. 계속해서 달러를 잡아줄 것인가. 근데 지금 보면 중국이 전인대에서 발표한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5% 안팎이에요. 이것도 1991년 이후 가장 낮은 목표치예요. 근데 이미 지난해 호되게 당했거든요. 네. 5.5% 제시했다가 3% 반토막이 나버린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야, 중국이 리오프닝 한다 하더라도 이게 과연 효과가 좋을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어쨌든 이러다 보니까는 외국인 투자자금 빠져나가고 아까 설명하셨습니다만은 기준금리 인상이 멈췄는데도 채권금리는 오르고 있습니다. 1월에 외국인들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6조 3천억 원치 샀어요. 많이 샀네요. 이게 1월 기준 거의 9년 만에 가장 많이 샀어요. 네. 이때 왜냐? 야, 미국이 속도 조달할 거야. 그러면서 금리가 떨어졌거든요. 네. 금리가 떨어지면 당연히 위험 자산인 이제 주식으로 돈이 몰리는데 주식 가운데서도 뛸 게 어디냐? 아시아 퍼시픽 가운데 IT 기업이 가장 발달한 한국하고 대만 이런 데요. 그런데 근데 우리나라 그런데 그렇게 샀는데 1월만 한국말 끝까지 들어야 돼요. 2월 들어서는 얘네들이 변심하고 있어요. 특히나 미국이 달러가 강세화가 되니까 달러가 강세에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한국 주식에서 이득을 봐도 그걸 달러로 환산할 때 환차 손을 받는다는 거예요. 손실이 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 지금 1월에는 특히 채권까지 매도했어요. 1월에는 채권까지 매도를 했고 2월에는 조금 안정적인 걸 보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야 지금 보면
지금 한국은행은 추가로 금리를 올리더라도 한 번이에요. 한 번 올릴 수 있어요. 네. 미국은 지금 남아있는 게 3번, 최대. 2번 내지 3번. 아이고. 그러니 사람들이 야, 미국 금리 더 갈 거야. 이거에 베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금리가 생각보다 안 멈추더라고요. 안 멈춰요. 네. 지금 왜냐하면 10년 만기 국채가 거의 4%를 넘어서 버렸고 그리고 2년 만기 역시 가장 중요한 게 2년 만기예요. 2년 만기는 미국의 연방기금 금리하고 거의 붙어서 다녀요. 형제예요. 네. 거의 붙어서 다니는데 지금 이미 4.78% 넘어 9%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아하, 지금 4.75%인 미국의 기준금리가 5% 넘어서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시장에서는. 그러면 큰일일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도 우리나라 금융당국에서는 기준금리 우리가 동결했다. 대출금리 내려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근데 안 내리는 것 같던데. 맞아요. 이게 시장을 이길 수가 없어요, 네, 정부가. 네. 왜냐하면 김지영 금융위원장이 이제 K방송사에 출연해가지고 기준금리 동결됐으니 코픽스 금리 당연히 내려갈 거고 또 하나 은행들이 지금 가상금리 좀 낮춰주면 낮아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시장금리가 이미 올라버리고 있어요. 시장금리가 올라가면 그건 코픽스 금리의 그대로 은행의 자본조달 평균금리라고 반영하기 때문에 네. 지난달은 낮아졌지만 지난달 코픽스 금리 낮아졌지만 은행들 반영 거의 안 했어요. 오히려 올렸어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시장금리가 너무 빠른 속도로 오르니까. 자,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는 대출금리가 오히려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면 뭐 결국 또 한국은행이 또 금리 올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맞습니다. 뭐야 도대체? 왜냐하면 네. 지금 물론 금융당국이 지금 뭐 은행을 압박해서 예대금리 차를 좀 줄이게 해서 가상금리를 좀 낮추는 방식으로 잠깐 대출금리 낮아질 수는 있지만 이건 일시라는 거예요. 왜냐 시장금리가 뛰어버리게 되면 그게 다 무의미해져요. 지금 그런 상황이고 특히나 5년물 주담대 고정형은 지금 금통위 이후에 얼마나 올랐느냐? 0.38%포인트 올랐어요. 그리고 신용대출 금리도 0.27%포인트나 올랐어요. 한 달도 안 됐는데. 네. 자, 그러다 보니 여기서 이건 뭐냐? 아, 한국은행이 한 번 정도 추가로 금리를 올릴 것이다라는 걸 선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시장금리가.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총재가 지난번 금통위 때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번 금리 동결을 긴축이 끝났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지 말아달라. 그 무슨 말이야 그러면은? 이게 왜냐? 금통위원 6명 가운데 5명은 앞으로 추가적으로 한 번 더 금리를 올려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경기가 워낙 심각하니 지금.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만 이제 4분기에 이미 우리나라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했고 지금 보니까 나타나는 게 수출 위축됐어요. 소비 꺾였어요. 네. 투자도 안 하고 있어요. 네. 그럼 1분기도 마이너스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공식적인 경기 침체 국면에 빠져드니 거기에다가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림으로 해서 경기를 더 나쁘게 만들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금리를 하는데 물가보다는 경기 부양 쪽으로 지금 자꾸 신경이 쓰인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뭐 경기 부양이라도 시켜줘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거보다 근데 나은 거 문제는 아니에요? 네. 물가가 어정쩡한 상태에서 경기 부양하다가는 더 망한다? 오히려 물가도 못 잡고 경기도 못 잡아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럴 때는 물가 먼저 잡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은행도 똑같이 물가를 우선적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근데 어제 어떤 보고서가 나오느냐. 물론 뭐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니까 현대경제연구원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네. 이 타이밍에 네. 우리나라의 통화정책 기조가 물가 안정에서 경기 진작으로 전환해야 한다. 경기가 여기서 다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추경해야 한다. 아이고. 누구나 알고 있어요. 여기서 돈 풀면 안 된다는 그러니까요. 거. 물가 오늘 지난달 물가 발표돼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4.8%로 조금 떨어지긴 했어요. 근데 이거 체감이 아니야. 아니 돈 풀면 안 된다 그래서 금리도 그렇게 계속 올리면서 그동안 했던 그러니까 거잖아요. 했었는데 보니까 지금 네. 현대경제원이 이 보고서를 내놨어요. 그래서 뭐야 나는 도대체.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는 무슨 얘기지? 너무 이게 지금 이기적인데? 그러니까 너무 이기적이잖아요. 네. 너무 눈에 보이잖아요. 네. 아니 지금 이 상태에서 물가 4~5% 한은의 목표 관리치 2배 이상인 상황에서 지금까지 지난 2021년 8월부터 계속 금리를 인상하면서 물가를 잡아갖고 돈 흡수를 해왔는데 네. 이제 돈을 더 풀라고 하니 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근데 또 안 그럴 수가 없는 게 미국이 물가가 여전히 높다면서요. 물론 물가 뭐 좀 높아요. 떨어지긴 하고 있지만 그래서
3월 달에 빅스텝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만약에 미국이 그렇게 되면 또 우리도 큰일이다 이런 글쎄 얘기. 저는 빅스텝 가능성 지금 어떻게 반영하고 있느냐 시장에서는 7대 3으로 베이비 스텝 가능성이 아직 우세한데 베이비. 이 빅스텝 3%가 굉장히 많이 치고 올라온 거예요. 한 달 전만 해도 제로였어요. 아 그래요. 한 달 전만 해도 무슨 3월에 빅스텝이야. 그냥 베이비 스텝으로 2번 정도 가면 끝내였는데 네네. 지금은 워낙에 미국의 물가가 좋지 않고 그러다 보니 오히려 3월에 빅스텝을 해서 확 땡겨야 된다. 근데 굉장히 불안한 건 우리 한국은행은 금통위원이 6명이지만 네. 위원장 포함하면 7명이에요. 근데 미국은 19명이거든요. 19명 가운데 투표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12명이에요. 미국은 12개 지역 은행이 모여서 금통위를 해요. FMC를 해요. 네. 거기에서 12개 지역 은행 가운데 5명은 상설이지만 7명은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해마다. 근데 이 돌아가면서 들어와서 새로 투표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매파성, 긴축을 강조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그렇군요. 자, 우리도 그러면은 그 기조를 안 따라갈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경기랑 물가 둘 다 지금 놓치게 생겼습니다. 아, 정말 저도 걱정되는데요. 벌써부터 이렇게 이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경제연구소원에서 경기 쪽에 신경 써라라고 얘기하는 건 물론 저도 이제 경기가 침체될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왜냐하면 지난해 4분기 이미 마이너스 찍었고 1, 2, 3월 지금 3월 초순이잖아요. 2분기까지 수출 계속 뒷걸음질 치고 있고요. 경상수지 적자고요. 여기에다가 반도체 수출 반토막이 났습니다. 네. 중국 수출 20% 넘게 줄고 있어요. 소비조차 안 돼요. 소비조차 2% 석 달 연속 줄고 있습니다. 이러면 소비 안 되죠. 수출 안 되죠. 투자 안 되죠. 이러면 침체예요. 마이너스예요. 아니 게다가 근데 또 대통령은 기업 말만 잘 들으니까 기업에서 이렇게 경제연구소에서 이렇게 딱 발표 나고 그러면 그대로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글쎄 저는 그건 완전 오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오판 잘하시잖아. 지금은 물가 안 잡고 여기다가 돈을 뿌리면 기름 붓는 격이거든요. 네. 다시 왜냐하면 지난번에 1월에 난방비 잘못 올려가지고 물가 다시 올랐었잖아요. 다른 데 정말 내릴 때. 난방이 지금 공공요금 간신히 막아놓고 있어요. 네. 지금 음식료, 소주, 그 다음에 대부분 다 오를 거 간신히 막아놓고 있는 거예요. 이거 튈 때 나중에 관리가 좀 허술해지면 스프링처럼 솟아올라요. 그래요. 네. 그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은 경제에 대한 관이 없는 거 아닙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맨날 검사들만 갖다 쓰고 그러는데 뭐 알겠어요? 저는 정치평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이건 정치평론이 아니잖아요. 왜 경제적인 거 물어보는데도 그러니까 이렇게 경제는 몸을 사실은 사려. 제일 탑이 경제 다 잘할 수 없어요. 잘 못할 때는 밑에 사람을 잘 뽑아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밑에 사람 다 검사만 뽑잖아요. 정말로 이제 핵심을 보면서 해야 돼요. 왜냐하면 네. 지금 우리가 잘하는 것들 전부 다 미국이 지금 호시탐탐 노려가면서 너무 불안해요. 네. 미국이 지금 한국의 반도체까지 다 먹으려고 해요. 지금 하는 행동을 보세요. 우리나라 완전 바보 됐어요 지금. 네? 공장 지어주겠다는데 지금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네, 식으로 얼마나 야 뻔뻔하지. 너네 이제부터 이 보조금 받으면 니네 공장 다 샅샅이 들여다볼 거야. 그리고 이익 나면 갖다 우리랑 초과이익은 환수하겠어. 여기에다가 야 10년 이내 미국 공장에 중국 공장에 투자도 하지 마. 그러니까요. 거의 내정 간섭 수준이거든요. 자국 내 반도체 생산 장려한다고 왜 보조금 근데 이게 투자를 뭐냐면 네. 바이든 행정부가 무서운 게 트럼프 행정부는 트윗으로 자기가 한 자 먼저 팍 터뜨리고 난 다음에 반응 없으면 죽어버려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바이든은 그게 아니야. 이 사람 부통령만 수십 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원에서 통과시키고 상원에서 통과시키고 자기 서명하면 차근차근히 다 그렇죠. 하는군요. 동맹이 어필을 제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한번 통과된 법은 수정하기 어려워. 그래서 IRA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보고 뭐냐? 일단은 전기차 했잖아요. 네. 지금 이제 반도체잖아요. 다음에 배터리예요. 다음에 뭐냐? 바이오까지 가요. 다 자기네가 먹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야, 근데 이거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네. 정말 무서운 정말 사람들. 그래서 나는 중간 선거에서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불편한 게 뭐냐? 맨날 올라가고 바이든의 있는데?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어. 올라간다니까. 왜냐? 미국인들은 좋거든. 한국에 와서 한국 공장들 제일 좋은 일자리라고 하는 반도체 공장 지어주죠. 배터리 공장 지어줍니다. 바이오 공장 지어줘요. 이러다 보니 한국이 미국의 일자리 가장 많이 창출하는 국가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하고. 홍보할 때마다 바이든 자기 선거 유세할 때마다 한국 따봉 그래 놓고는 뒤통수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뭐 제대로 해준 것도 하나도 없고 그래도 대통령은 좋다 그러고 쫓아다니고 있고. 바이든이 더 무서워요.
바이든 같은 사람이 머리를 잘 써가지고 오히려 트럼프보다 우리한테 훨씬 더 야금야금 우리가 다 그러니까 뺏어가는 거죠. 공격은 중국이라고 하는데 중국은 치지 못해. 왜냐? 그러니까. 중국 없으면 순망치한. 이가 없으면 이가 시려. 계속해서 소비재, 폴로 랄프 로렌, 스타벅스, 미국 내 공장 더 넓혀요. 그러니까요. 거기에다가 미국의 포드 자동차 그리고 이제 저기 그 중국의 CATL이라는 배터리 공장 합작사쳐요. 아니 미국은 그렇게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다 이렇게 똑똑하게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대통령이 노력하는데 참 우리는 왜 그런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중건님, 야 이거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하셨고 WEY님 미국의 밥이 되었다. 이런 얘기. 근데 키세스님 삼성 수익을 미국이 다 가져가는 꼴이네요. 그러니까 지금은 맞죠? 네. 이게 이제 기업 간 기업이 대결이 아니어서요. 네. 바이든이 웨이퍼 들고 나올 때부터 내가 얘기했거든요. 제가 지난해부터 계속 강조한 게 중국의 비중도 줄여야 하지만 미국의 의존도도 줄여야 한다. 근데 왜 우리가 바보같이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한쪽으로 몰빵을 하고 있습니까?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또 더더욱 전 걱정되는 건 삼성도 걱정되지만 SK 하이닉스가 더 걱정돼요. 왜요? SK 하이닉스는 미국에다가 반도체 디자인 회사를 세우겠대요. 아하. 이거는 완전히 거기 자기 전략 기술 예속되네. 다 주는 거네. 그러니까 이건 전 안 된다고 했어요. 대만 반도체가 굉장히 머리를 잘 쓰고 있어요. 대만 반도체 중국 이외에 일본 그리고 미국, 독일 다 공장 세워져. 근데 거기에서 나오는 물건은 최첨단이 아니야. 아하. 본국에서 최첨단을 생산하고 1, 2년 지나면 거기다가. 그래요? 그러니까 머리를 잘 쓰고 있어요. 우리 이렇게 바보같이 맨날 당하고 있는 거야. 머리 그러니까 좋은 저는 사람들이래. 제발 그 기업 담당자들이 제발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미국의 의도를. 아니 그걸 우리도 아는데 그 사람들 모르나요? 그 전문가들은? 근데 우리는 비전문가인데도 나는 아는데? SK 하이닉스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네. 왜 거기 디자인하우스를 거기다가 세우지?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네. 거기다 세우면 안 된다. 거기다 세우느니 차라리 나는 멕시코, 그래, 캐나다, 그런 데다 인근에다 해야지. 세워야지 기술 뺄게요. 왜냐하면 거기 근로자는 미국인이에요. 그럼요. 사람들이 너무 다른 나라 사람들을 무시하고 있는 것 같아. 우리나라 아니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 네. 미국은 동맹이라고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21세기 동맹이 어딨어요. 정말 하는 걸 보시면 알죠. 우리나라한테 동맹이라고 해서 뒤통수만 치는데 무슨 동맹이에요 그게. 참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게다가 지금 출산율 지난해 0.7명대로 떨어지면서 세계 최하위를 기록했고 좀 있으면 대한민국 아예 없어지겠다. 이런 얘기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나라 경제 엉망진창에다가 인구도 없어지고 큰일 났네요. 맞습니다. 2명이 결혼해서 0.7명이에요. 이게 전 세계 국가에서 252개 국가 가운데 우리가 1등했고요. 그 좋은 것도 아닌데. 네, 그리고 OECD 국가의 절반입니다. 네. OECD 국가는 합계 출산율이 1.59명인데 우리가 0.78명으로 지난해 떨어졌어요. 더 떨어졌어요. 큰일 났네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 고령화가 가장 빨리 진행됐던 일본보다도 우리가 낮아요. 일본이 1.3명이에요. 세상에. 그러다 일본은 보니 1.3명인지 언제부터 1.3명인데 아직도 1.3명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지 잘하는 거죠. 잘하는 우리는 건데?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수백 전을 투입했는데도 지금 이 모양이다 보니 이게 왜 저출산이 문제가 되느냐? 인구가 없으면 생산이 안 돼요. 그렇죠. 경제 규모를 얘기할 때 인구 수가 가장 중요해요. 그렇죠.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근데 건데.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어요. 그러면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지금처럼 노인들이 많아지면 한 사람이 젊은 사람 한 사람이 노인 한 사람 부양해야 되는 시대가 와요. 자, 그러다 보니 장기화되면 한국이 지구상에서 사라질 거다. 소명될 거다. 영국에서는 그 연도를 언제 보느냐? 2505년에 서울에서 최종 한 명이 태어날 거다. 최종 한 명이 있을 거다. 세상에. 2505년. 큰일 났습니다. 그 동안에 계속 대통령이 이런 식이라면 큰일 날 것 같은데. 2500 반세기 넘게 남았는데 끔찍한 얘기를 하세요. 끔찍하죠. 아무리 경제만 얘기하고 싶어도 끔찍하죠. 이게 그러니까, 지금 현실이에요. 네? 둘째 턱받이님께서 우리나라 기업들 애국심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득 따라 움직이는 거지. 수지타잔 맞춰서 외국 가면 되겠죠? 그러니 관심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셨는데 아니에요. 당장 그렇게 보여도 또 우리나라 기업들도 결국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대만 반도체가 야, 왜 삼성이 2017년부터 비메모리를 그렇게 투자했는데도 대만을 못 잡을까? 왜 싱크탱크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거 맞는 말이네. 근데 나는 예. 삼성의 이제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삼성에 내가 아는 애가 임원이어서 걔네한테 계속 내가 조언을 해줘요. 근데 걔네들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 세계에서도 내가 계속 1등이면 나를 건들지 못해요. 그렇지. 왜냐하면 내 반도체 칩이 없으면은 못하니까. 못하니까 안 돌아가니까 아무리 뭐 챗 GPT를 하더라도 얘가 네. 반도체 공장을 못 만들어내면 그러니까 완전히 압도적으로 1등해야 돼요. 압도적으로 1등을 해서 야 나야 나 못 건드려가 돼야 돼. 근데 그게 아니야. 야, 어지간하면 쟤 잡아당길 수 있는데 이 생각을 지금 미국이 하고 있고 일본이 하고 있어요. 왜냐? 걔네는 1등이었었거든. 1970년대 미국 1등이었고 1980년대 일본 1등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 둘이 각각 속은 야 저것만 잡으면 돼. 이게 돈도 M&A도 되고요. 다른 데 시장 죽여버려도 돼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전략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기업들도 조금 전략을 좀 짜서 지금 현금 있는 데가 꽤 있기 때문에 네. 이걸 좀 잘 해야 될 거야 아마. 네, 자, 얘기 듣다 보니까 시간이 다 됐는데 마지막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저출산을 경험한 유럽 선진국들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제가 듣고 있는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 동안 수백조 원 쏟아부었는데도 해결이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은 좀 그나마 좀 속도가 느려지거나 현상 유지가 될까요? 그러니까 외국의 사례를 좀 보니까 네. 유럽들, 프랑스, 스웨덴, 독일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저출산을 극복한 국가였던 거예요. 근데 네. 여기는 보면은 대부분 보면 외신이 우리나라를 이제 이 저출산 국가라고 분명히 이제 얘기하면서 세 가지를 꼽았어요. 한국의 문제가 뭐냐? 여성 차별 문제. 여성 차별 문제, 그다음에 높은 집값, 교육비. 이걸 꼽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력 단절되잖아요, 우리는. 네네. 근데 이 프랑스, 스웨덴, 독일의 공통점은 뭐냐?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위해서 여성들을 배려해요. 이게 가장 커요. 그렇군요. 네, 여성들이 만에 하나 부모가 직장에 다닌다 그러면 자녀는 보육시설을 맡기거나 개인 도우미 100% 국가가 다 지원해줘요. 거기다가 휴직급여 소득대체 우리처럼 뭐 50% 절반 이게 아니야. 여기 100%야. 네. 그리고 남성도 똑같은 육아휴직을 쓸 수 있고 이렇게 일과 가정 양립할 수 있게 하고 국가만이 아니라 기업도 같이 나서요. 네. 그런 것이 이제 장점이라면 우리는 이걸 이게 다 안만 그냥 선거 때마다 일회성으로 얼마 주겠다. 2자녀 나면 얼마 주고. 그럼 근시안적이네요. 그러니까 네. 굉장히 돈 쓰는 거로만 가고 있거든요. 네. 저는 이게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뭐 출산장려금, 아동수당 물론 중요합니다. 현금 지원도 나름대로 중요한데 이걸 우리 여기처럼 외국도 보니까 결혼, 출산, 육아, 교육, 취업, 주택까지 연관돼야 돼요. 그렇죠. 하나로 통째로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돼요. 전면적으로 다 통합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저희는 사실은 돈만 굉장히 쏟아붓고도 효과가 거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결과론적으로는 구조적인 문제에 체질 개선을 하지 않는 이상은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건데 그냥 단견적으로, 근시안적으로 그냥 대증적으로만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얘기신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